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후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이라서 사실 그 장면을 또 세계사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싶어서 뭐 80년 5월 18일부터 일주일 열흘간 벌어졌었던 군부 독재에 대한 정말 피 흘린 항쟁,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이죠. 그 중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윤상원 열사라는 분입니다. 광주가 봉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적에 거의 마지막에 이 광주의 시민군들이 광주 도청에, 전남 도청에 모입니다. 그때 들어가셨던 분이고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떠나요. 죽을 줄 알고 그곳에 들어가신 분들 한 200여 명 가까운 광주 시민군들이고 그 중에 그곳에서 결국 돌아가신 분 윤상원 열사.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여러분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들의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분의 사실 유언 같은 말이에요. 이제 난 곧 죽는다. 여러분은 까지도 죽으면 안 되니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 일을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을 우리의 죽음을 알려달라. 그리고 했었던 마지막 문구가 저에게 참 지워지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정말 예언 같은 말 아닐까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흘러 결국은 패배해서 이제는 승리로, 이제는 우리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혹 세계에게 내놓아도 정말 찬란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되었죠. 이분은 비록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지만 글쎄요, 개인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수많은 패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떤 결과를 빚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땀 흘렸다면 그것은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에는 분명히 그것이 승리의 보답으로 주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오늘 흘린 땀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네요. 오늘 신학로 개척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학로 개척의 첫 부분을 이야기했죠. 오스만 투르크로 인하여서 15세기에 이 동서교역로가 막혀 있었고 유럽은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에서 벗어났었던, 지중해 무역에 소외됐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특히나 포르투갈이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그리고 희망로로, 그리고 다가마가 저 인도까지 닿는 인도항로, 그래서 아시아의 무역을 독점한 건 포르투갈이었고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의 바다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에스파냐, 바로 1492 콜럼부스, 그리고 마젤란의 횡단, 최초의 횡단이 결국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두 지역의 손을 뻗는 유럽의 모습을 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신항로 개척의 결과 좀 볼게요. 사실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결과 첫 번째, 무역의 중심지가 결국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졌다. 이건 뭐 당연한 맥락이에요. 사실 지중해 중심으로 이어졌던 십자군 전쟁 이유는 오스만에게 막혀서 저신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신항로 개척으로 지중해의 문이 열려서 이제 동방 무역도, 아메리카의 무역도 다 대서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가격혁명, 그리고 세 번째는 상업혁명. 연이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가격혁명은 아메리카의 은이 유입됨으로써 물가가 급격하게 폭등하였다. 자, 부교재의 두 번째 그림에 가격혁명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로부터 참 유럽은 많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이따 배우겠지만 은이 많았어요. 은은 그 당시 화폐였고 대규모 은을 유럽으로 가져옵니다. 은은 화폐죠. 그러니까 화폐가 유럽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화폐가 많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화폐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 물가는 서로 시소처럼 반대의 결과가 빚어집니다. 하단에 있는 지도 그림 볼까요? 자, 1492년 이후죠. 대서양의 무역, 신대륙 무역이 열리면서 바로 금과 은, 특히나 은이죠. 은의 유입이 유럽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은의 유입이 올라가니까 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밀가루, 바로 물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가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버립니다. 왜냐?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가격혁명이 벌어지면서 은을 주도했었던 애들도 상인이었고 밀가루를 물건으로 파는 것도 상인이었죠. 결국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부르주아, 상공인들, 시민들이 이 상업혁명 속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또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상업혁명이 연이어 터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세계적인 은 유통망이 형성되었다. 요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우선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유럽인들은 동방의 물산인 향신료, 비단, 차 이런 것들을 동방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땡긴 거예요? 아메리카의 금과 은에서 땡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금과 은으로 향신료, 비단, 차를 어디서 사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에서 은을 내주고 산 겁니다. 자, 지금 아메리카의 무역을 주도했던 건 바로 에스파냐라 그랬어요. 에스파냐가 여기 포토시를 중심으로 여러 은광이 대단히 많죠. 여기서 은을 땡긴 겁니다. 땡겨서 그대로 아메리카로 가지 않고 태평양을 횡단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태평양 횡단무역 두 번째 나오죠. 태평양 횡단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갈레온. 이 갈레온선인데 보다 개량된 배예요. 그래서 스페인 선단을 갈레인 선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데 에스파냐의 무역선단이라고 나오죠. 여기 아메리카의 은을 잔뜩 싣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갈레온 무역. 왜 태평양을 건너왔을까요? 태평양 건너면 바로 중국, 인도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은 가지고 비단 사고, 향신료 사고, 차 사고 잔뜩 실어서 이쪽으로 건너온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걸 또 내다 팔면서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축적했다. 이러면서 아메리카의 은과 동방의 물산과 유럽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적인 무역망을 형성하였다. 특히나 그 매개가 된 것이 은이었다. 이것이 이제 글로벌한 경제의 출현 바로 상업혁명이 되는 것이고 가격혁명에서 벌어졌던 상인들의 이익은 이 상업혁명을 통해서 더더욱이 부가 축전되면서 이제 이 부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를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 거죠. 자, 신한노의 개척은 이렇게 무역권의 중심지를 바꾸고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을 연이어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세계의 출현, 새로운 경제의 출현을 도모하였다. 자, 거기 보면 어음이나 보험, 금융제도의 발달이 되었. 그러니까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은 그 상업적 거래가 있다 보니까 어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안 주고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뭘 끊어주고 내가 다음에 줄게 그거 가지고 있어 라는 일종의 신용거래입니다. 신용거래. 이러한 신용거래,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용거래 결국 자본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제도적인 출현도 이러한 상업혁명 과정 속에서 있었다.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다 신대륙의 신항로의 개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산업혁명만 진행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메리카로부터 많은 외래작물들이 들어오죠. 유럽이 몰랐었던 담배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아메리카가 없었으면 전 이런 것들을 어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유럽 때문인가요? 아메리카 때문이에요. 아메리카 때문. 언젠가는 교역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착취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들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상당히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외래작물들이 결국 들어오고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자,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문명의 몰락. 결국 신항로의 개척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특히나 그 첫 재물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되었고 마지막 재물이 이제 아시아가 되는 거죠. 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몰락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문명들이 있었어요.
자, 스페인이 왔을 적에 멕시코 쪽에는 아스테카 문명이, 이쪽 안데스, 이 칠레 쪽에 잉카 문명을 안데스 문명이라고도 해요. 동일한 말입니다. 안데스 문명, 잉카 문명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아메리카에는 최초의 마야 문명이 있었어요. 마야는 저기, 아스테카 바로 밑이죠. 얘네가 이제 5세기쯤에 있다가 얘는 이제 사라져요. 얘는 사라지고, 신항로 개척으로 에스파냐가 왔을 적에는 저쪽 멕시코 쪽에 아스테카하고 요 안데스 칠레 쪽에 잉카 문명, 안데스 문명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이 저쪽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이쪽은 피사로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에스파냐 사람이겠죠. 에스파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메리카 문명의 성립. 자, 처음에는 마야 문명이 있었다. 5세기 전후였고, 중앙아시아의 중심지 치첸 이사. 알 필요 없어요.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건축이나 천문학이 유행했다. 천문학 하면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이 2012년인가요? 마야 달력이 인류의 문명 마지막 지점이 2012년이다. 그때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로 상당히 뒤숭숭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문학에는 여기도 뒤지지 않았어요. 그 마야 달력의 그 오차가 1년 365일 오차가 1.1초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양력, 세계가 지금 믿고 있는 서양력, 태양력의 그리고리우스력이 1년 오차가 27초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보다 마야 달력이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 정교한 마야 달력이 2012년에 끝났다라는 건 여기가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 아니냐. 그때 상당히 뒤숭숭했죠. 어쨌든 마야 문명은 사라지고 아스테카와 잉카가 위아래로 성립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스테카 문명과 안데스 문명, 안데스 문명이 잉카 문명이라고 그랬죠.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 지역, 저 위에 멕시코 지역이에요. 자, 중심지는 테노치티틀란이고 저기가 지금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자신의 문명지의 수도를 지금도 수도로 삼고 있는 거죠. 수도로 삼고 있는 것이고, 수도 정도는 알고 계세요. 문제로 내진 않을 텐데 지시명사로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안데스 잉카 문명에는 쿠스코가 수도고 마추픽추가 상당히 유명하죠. 이게 이제 마추픽추. 안데스 고원지대, 안데스 고원에 이런 그 고대 문명. 정말 신비롭고, 근데 여기 사람 사는 곳. 우리도 이렇게 사람 사는 곳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신비롭고 생경하고 그러면서 뭔가 외지인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이 두 곳이 있었는데 결국 아메리카 문명이 몰락한다. 누가? 에스파냐가 와서. 자, 거기 1번에 보면 멸망.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한다. 그 둘은 다 에스파냐 국가다. 이 사람이 코르테스예요. 코르테스가 자신의 이제 군대 500명을 이끌고 아스테카 문명으로 상륙합니다. 군대 한 500명이었고 총과 대포를 가지고 왔고 말도 수십 마리 가져갔고 그런 상황이에요. 딱 상륙을 했더니만 그 원주민들이 마치 콜럼부스가 오듯이 환대를 해줘요. 환대를 해주는데 이 환대를 이제 코르테스는 환대라 생각 안 하고 총을 빵빵 대포를 뻥뻥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둥 치는 소리가 무서워 그러면서 그런 상황. 느껴지시나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 당시 아스테카 그 원주민들이 이름이 정확하게 케찰코아틀 자신에게 구세주가 왔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종교가 있었고 얘네들에게도 종교의 구세주가 오는데 그 구세주가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뭔가 보지 못하는 동물들을 이끌고 온다고 자신의 전설 속에 남겨. 근데 얘네들이 백인이고 하얗죠. 그리고 말은 이 아메리카에 없었어요. 그 신기한 동물. 그리고 빵빵 총소리, 대포소리, 천둥소리를 내니까 정말 자신들의 구세주 치아코아틀이 왔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의 군주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목테수마가 이제 쫙 하고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요. 당시 아스테카의 수도였던 어딥니까? 테노치티틀란의 인구가 30만이래요. 30만이 적어 보이죠? 당시 런던 인구가 1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 바로 테노치티틀란. 그 군주가 목테수마예요. 그 목테수마가 친이군 수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500명의 코르테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고 있죠. 구세주라고. 그래서 환대를 하고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궁전으로 데려갔으면 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 목테수마 당시 아스테카의 군주를 잡아요.
잡고 포로로 삼고 그리고 이 목테수마에 저항하는 그 저항의 원주민들을 규합해서 결국은 이 아스테카를 무너뜨리죠. 단 500명을 데리고. 어찌하여 그 500명을 가지고 이 거대한 나라, 거대한 문명을 무너뜨렸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코르테스 옆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말린체라는 여인이고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린체라는 원주민 여인이 이 코르테스 편에 붙어갖고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동네 이야기 또 누가 뭐 정권에 반대하고 있네 원주민들 누구랑 규합해가 그런 작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한.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완용 같처럼 이 침입군에 대해서 이 편을 들었던 친일파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여기 이제 코르테스고 이 말린체 그리고 짓밟은 원주민들 이런 원주민들이 짓밟히는 데는 우리 내부의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어쨌든 코르테스는 이렇게 해서 문명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잉카 안데스 문명도 피사로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 지배해볼까요? 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어떻게 지배했을까? 자원 착취를 합니다. 특히나 광산의 은과 금, 특히나 은이었죠. 아까 우리 포토시. 이 포토시가 여기 이제 안데스 문명의 지금의 볼리비아 땅에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포토시에 있는 은광이에요. 노지은입니다. 노지은이라는 것은 산이 그냥 은산이에요. 은산. 산이 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은을 그냥 다 퍼가는 것이고 누구를? 원주민들 시켜갖고. 그 다 퍼가고 나서도 이제 더 없으니까 그 이제 밑에도 파는 겁니다. 그 뭐 은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막 밑에 지하로 가고 은 다 깨갔어요. 다 깨갔어요. 거기에서 사실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군함도 아시죠? 거기도 지금 광산이고 거기서 파다가 그 처참한 그 노동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도 이렇게 은광에서 착취와 노동,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여기 것이 은은 다 아메리카 거 아닙니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이렇게 아메리카의 그러한 물건들 소중한 자원들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 도둑질해 간 그 작물들 가지고 파티 열고 전 세계의 지배권을 행사한 거죠. 유럽은 어찌하여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그 원천, 그 첫 얼굴, 그 맨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거 가져간 거야, 남의 거. 자, 그리고 플랜테이션입니다. 플랜테이션은 플랜트. 그러니까 뭔가 경작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 거기 보면 유럽의 자본, 돈은 뭐 유럽이 지금 싹 다 챙겨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 이 농업을 했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노동력은 이 원주민들 쓰는 거죠. 노동력을 노예처럼 원주민들 부려갖고 뭘 했냐? 경작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단일 경작이라는 단일 경작. 단일 작물을 경작한다. 단일 작물을 경작. 유럽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단일 작물. 그럼 어떤 단일 작물이냐? 거기 나오죠. 사탕수수라든지 담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커피라든지. 이건 누가 필요해서 경작했을까요? 유럽인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 드넓은 그 경작지를 싹 다 사탕수수로, 싹 다 커피로, 싹 다 면화로, 싹 다 담배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유럽의 필요에 의해서 농업이 재구성됐다라는 말은 역시 원주민들에겐 처참한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뭐 먹고 살까요? 담배 먹고 사나요? 사탕수수 먹고 살아요? 여기도 먹고 사는 게 있고 그 먹고 사는 걸 키워야 되는데 얘네들의 필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럽이 싹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작하면 원주민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에티오피아 커피 뭐 남미 커피 고요한 향기 여러분 그거 다 유럽인에 의해서 경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잔뜩 키워갖고 결국은 그걸 팔아갖고 쌀 사고 뭐 이 사람들 곡물 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자금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신 거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노동에도 정말 잔인하고 고된 고동이 있어서 노동이 있어서 원주민들이 수없이 죽어갑니다. 은광에서도 죽어가고 플랜테이션에도 죽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코르테스 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코르테스가 이긴 이유 중에 또 하나 거명되는 게 원주민들이 알아서 죽어요. 힘써보지도 않고 알아서 죽습니다. 왜 원주민들은 알아서 죽었냐? 바로 전염병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의 면역 체계를 갖추었고 유럽도 유럽대로 그 동네의 면역 체계를 갖춘 겁니다. 유럽이 14세기에 천연두 흑사병을 만나면서 수없이 희생당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상륙한 거예요. 마치 유럽인의 상륙이기도 하지만
천연두 흑사병의 상륙이기도 하죠. 근데 원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러한 흑사병 그리고 각종 유럽의 전염병들에 노출되면서 그냥 힘없이 쓰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선 재앙이 그냥 겹겹이 온 겁니다. 전염병으로 죽지, 금광에서 죽지, 플랜테이션에서 죽지.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프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아스테카 문명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채 100년 정도 경과해서 5% 남았어요. 5%.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이거는 제노사이드, 정말 인종학살. 멸족시켰어요. 멸족. 5% 남았어요. 5%. 여기 있는 잉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데스도 10%도 채 안 남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처참하게 일대 없는 그 시신들이 정말 산처럼 쌓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처참함을 만들면서 유럽이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유럽 파티. 그 천문을 연 게 콜럼부스예요. 그 콜럼부스를 우리가 찬양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좀 실감이 되나요? 그런데 이제 유럽인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플랜테이션에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경작물을 얻었는데 다 죽었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새로운 애들을 데려와야지. 플랜테이션은 경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뒷장 볼까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오냐? 아프리카 사람을. 아프리카에서 인간 사냥 해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냥질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짐승 사냥하듯이 사냥해서 이 사람들을 실어서 아메리카로 데려가는 겁니다. 뭐 시키려고? 플랜테이션 노예 노동 시키려고. 정말 수천만 명 잡혀왔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게 당시에 노예선이에요. 노예선 여기 조그만 거 보이나요? 이게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물건보다도 못하게 따닥따닥 정말 따닥따닥 붙여서 수천 명의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당시 노예선 모습이에요. 이게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막 여러 층을 겹겹이 컨테이너 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 볼까요? 노예선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 노예들을 일렬로 높여 겹겹이 쌓고 사슬로 묶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너비는 고작 40cm.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 토사물, 용변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 모두 사슬에 묶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운 자리에서 일을 해결해야 됐고 자신 혹은 남의 똥, 오줌 그런 용변에 누운 상태로 항해가 계속되었다.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인간 이하입니까? 이렇게 노예들을 싣고 아메리카로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수없는 노예들이 죽었지만 그것도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살아남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 데리고 다시 플랜테이션 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슬레이브 트레이드, 노예무역이에요. 아프리카로부터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50년부터 1860년 사이에 약 100만이니까 1000만에서 1500만을 노예로 잡아서 어디로 이동했다? 서인도 서아프리카로부터 아메리카로 이동해 갔다. 그래서 그들을 싣고서 어디로? 서인도라든지 중앙아메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로 이동시켰다. 1000만 명, 1500만 명을 여기 보면 노예 해변, 이러한 해변에서 여기서 잡아갖고 아메리카로 혹은 유럽으로 실어서 부렸던 겁니다. 전 인류의 가장 끔찍한 장면이에요. 어떤 전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절멸시킨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신학로 개척은 예수 탄생 이래 가장 큰 사건이다. 아메리카로, 서인도 제도로, 그리고 북아메리카로 혹은 유럽으로 노예처럼, 짐승처럼, 가축처럼 이렇게 옮겨왔던 거죠. 여기 플랜테이션 보이나요? 이 플랜테이션 뭐 이런 커피라든지 사탕수수라든지 면화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노예 농장으로 다 끌려가서 노예 노동을 당했던 거죠.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황금해안 노예에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그 아메리카의 빈자리로 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경작한 플랜테이션의 설탕이나 담배나 면화는 유럽이 가져가고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잘한 공작물들, 총이라든지 면직물 이런 것들을 주변에 내다 팔았다.
어디를 중심으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어디와 어디와 어디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그렸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대서양 삼각무역이 나오죠. 아프리카의 노예무역. 배경은 유럽의 전염병과 대농장의 착취 속에서 원주민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래서 대서양 삼각무역이 진행되었다. 원주민의 감소로 인한 아프리카 흑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서양 삼각무역이 진행되었다. 자, 거기 단순한 표가 나오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존의 신학로 개척에는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중간에서 유통을 시켰다가 이제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여기 차단된 거죠. 자, 차단되면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은 아프리카의 노예가 아메리카라고 하고 아메리카의 은, 담배, 설탕, 바로 플랜테이션 작물이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나 일용품들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진행돼 나가는 대서양 삼각무역이 진행돼 나간다. 여기 핵심은 뭐겠어요? 노예죠. 그리고 은입니다. 은과 노예.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이 이제 전 세계에 가장 첫 번째 자리로 군림하게 되는 거죠. 유럽이 교양이 있어서, 유럽이 위대해서, 유럽이 뭔가 다른 인종보다 뛰어나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언급돼야 될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문명을 다 독차지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부가, 그들의 명성과 문명이 꼽힌다. 참 슬픈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좀 해볼게요. 거기 마지막 이야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 대서양 무역 신항로 개척의 우두머리죠. 얘네들끼리도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쟁 속에서 마련된 것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 자, 그 조약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먼저 할게요. 백인들이 여기 상륙했고 기존에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혼혈이 출현해요. 혼혈이 출현합니다. 백인과 인디언은 메스티죠. 백인과 흑인은 물라토. 그리고 인디언과 흑인 사이에도 삼보라는 혼혈 계통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다 아메리카 쪽은 혼혈이에요. 특히나 유럽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유럽 계통이 상당히 많고, 반면에 이제 요 연두색이 메스트입니다. 메스트죠. 백인과 인디언들. 이쪽은 주로 있죠. 남미 쪽에서도 동쪽에 해당되는 쪽에 메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을 내보면 원주민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거의 없이 주인은 없고 혼혈이나 엉뚱한 놈들이 와서 이곳에 판을 벌였다. 참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 자, 마지막 이야기 토르데시아스 조약. 거기 두 번째 줄이 나오는 게 이제 결론인데, 시작은 이런 거예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요? 포르투갈이 먼저 했다 그랬어요. 포르투갈이 여기를 이렇게 쑥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내려갔죠. 쑥 건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잘한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을 이제 차지했던 거죠. 여기에다 깃발 막 꽂은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스페인이 여기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는 돌섬이나 자잘한 섬들을 이제 경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야, 왜 우리 거 건드려? 야, 이렇게 니네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러니까 야, 경계를 나누자.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됐었고, 그 논의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한 거는 에스파냐였어요. 거기 보면 에스파냐의 요청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선이 두 개 그렸는데 이 교황 칙령이 1493년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배우는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이 1494년입니다. 93년, 94년 연이어 맺었어요. 여러분, 에스파냐가 콜럼부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문을 열죠. 콜럼부스가 149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럼부스의 1492년 대서양의 문을 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싶었던 건 바로 에스파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콜럼부스의 대서양 항로의 개척, 이 속에서 야, 여기 빨리 매듭 짓자라고 이제 교황에게 말한 거예요. 가장 큰 권위가 있는 포르투갈이랑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번지니까 교황 당신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교황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판을 보니까 싸움 붙이긴 좀 그러고 그래갖고 교황이 그냥 선을 하나 그어줘요. 여기까지. 여긴 니네가 먹고 여긴 니네가 먹어. 그래갖고 교황이 그어준 선이 바로 그 다음에 1493년에 있는 교황 칙령으로 그은 선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교황 칙령에 의해서 대서양의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바로 인도항로 쪽은 포르투갈이 먹고 그리고 바로 아메리카 쪽은 에스파냐가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이번에 또 항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조금 넣은 것 같아. 우리가 손해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포르투갈이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나서기가 좀 애매해서 포르투갈이 에스파냐 일로 와. 나랑 직접 협상해.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하고 서로 이제 담판을 해요. 그게 이제 토르데시아스라는 곳에서 맺어져서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된 1494년 이후 2년 후인 1994년도에 벌어진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뭐 항의하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줘요. 그게 바로 이제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이고, 요 경계선이 그어지면 조금 더 양보를 했죠. 경계선이 양보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파냐가 되는 거예요. 자, 요래서 이제 둘 간의 합의가 끝나고 이제 에스파냐는 마음껏 신대륙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선을 직선으로 긋다 보니까 브라질이 걸려버렸죠. 브라질 요쪽은 이제 아마존 내륙 지방이고 주로 여기 살아요, 이 해안가에.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의 가장 이제 요충지,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이제 포르투갈 영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요, 아메리카 지역, 특히나 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 말을 쓰는 데가 브라질입니다. 왜냐?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요렇게 선이 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이쪽에 뭐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는 다 에스파냐 영역이기 때문에 에스파냐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결국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어떤 대결 과정,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조약인데, 결국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합의되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 영역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이제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브라질 영역, 이 파란 선이 이제 포르투갈 영역이에요. 그래서 브라질 영역과 아프리카 인도항로의 영역, 그리고 아시아 영역을 대체적으로 포르투갈이 차지하였다는 것이고, 요 영역 바깥쪽, 바로 신대륙 쪽은 에스파냐 쪽이 차지하였다. 뭐 대서양 건너면서 마젤란이 차지했던 요 땅은, 이 필리핀 땅은 이제 에스파냐 쪽으로 또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신대륙 신항로 개척의 이야기를 마감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라기보단 우리도 이제 식민의 역사가 있었고, 이곳의 역사는 감히 비교하거나 빗댈 수 없지만 우리보다 더 처참하고 우리보다 더 슬프고 우리보다 더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희생됐고 누군가는 그 희생에 꽃을 따고 열매를 따서 번성하였다. 지금과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자, 어쨌든 신항로 개척까지 하여서 우리가 근대로 가는 문 3개를 다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 3가지 문이 열리면서 이제 중세는 사실상 마감되었고, 이제 근대로 가는 길로 조금만 더 접어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